안녕하세요. 도쿄 왕자입니다. 오랜만에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인도 안 좋았고 당연히 NFT도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은 머지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요. 다시 원 가격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더가 빠져서 그런지 NFT도 사망 수준으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프가 13만이 넘어가고 있고 제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130명 넘게 이걸 팔로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이벤트가 올라와도 100명 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이프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선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핫했던 게 웨이드 NFT의 민팅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민팅 전날 찾아내서 민팅은 포기했었고요. 하이프가 좋지도 않았던 데다가 설령 먹여준다고 하더라도 활이가 없었으니까 경쟁이 엄청 심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팅에 실패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민팅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프와는 상관없이 하이프가 별로였어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줬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38솔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0.5솔에 미팅한 게 38솔까지 갔으니까 요즘 같은 장이 엄청난 폭발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번이라도 이런 거 놓치지 않으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텔방에는 이미 공유했던 건데 웨이드 다음 프로젝트가 이거죠. 그래서 엑셀에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인 프렌즈 블로그를 보니까 이 웨이드 NFT 관련해서 8월달에 이미 관련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라인 프렌즈 블로그를 꾸준히 봤었더라면 웨이드를 한 달 전부터 우리는 활이 작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를 위해서 저는 라인 프렌즈 블로그나 트위터 주소 역시도 엑셀에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꾸준히 매일 체크를 할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웨이드를 놓치지 않기로 우리는 한번 노력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급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덱스 이 사장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페덱스는 시가총액 거의 11조 정도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페덱스 CEO가 무슨 헛소리를 했냐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같은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페덱스 실적이 안 좋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CEO가 부정적인 전망하니까 20% 넘게 빠져버린 거죠. 실제로 경기 전망이 안 좋더라도 외부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운송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러우 전쟁 끝나면 다시 운송을 살아날 것 같다. 내년 초에는 그래 끝나지 않겠냐. 다들 몇 달만 참아봐라 같은 멘트를 치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대놓고 언론에다가 경기 침체다, 뭐 큰일이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나라가 시총 11조는 누군가 손실인 건데 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국내 주식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투자 원칙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던 프로젝트인데 어떤 NFT가 화리도 폭망을 하고 퍼블릭 초반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경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수가 붙더니 시세가 폭발을 했다는 다른 텔방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댓글로 이번에는 지켜만 봤었는데 다음에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까지 NFT 투자 경험을 살펴봤을 때 화리때 박살이 나서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퍼블릭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 완판도 안 된다, 그러면 건드리지 않는 게 정석인 거고요. 비록 좀 전에 얘기했던 그 NFT처럼 예외적으로 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예외일 뿐인 거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퍼블릭이 망한 걸 건드려서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끌어올려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적어도 왜 오른지 알아야 하는 거고요. 오른 이유를 모른다면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은 논리로 저는 SM 주식 갖고 있다가 금요일에 팔았습니다. 저는 SM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익을 내고 팔았다가 7만 초반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 중이었다가 갑자기 금요일에 이수만 이슈가 터지면서 폭등을 했죠. 제가 주가를 확인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을 때였는데 그래도 10% 수익을 내고 팔아버렸습니다. 종가로는 제가 판 가격보다 오르긴 했고요. 하지만 저는 미련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재가 생겼으니까 장투를 생각하면 오르겠지만 단계 급등을 했으니까 일단 관망하는 게 맞는 거고 SM 주식이 없었더라면 20% 오르고 나서 사서는 안 되는 거고 다행히 저처럼 미리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가 생기면 미련 없이 파는 게 맞는 겁니다. 10% 수익이면 만족을 해야 하는 거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죠. 기사를 봤더니 오늘의 식탁이라는 회사가 공고사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00억에 투자 유치를 했었던 건데 그 돈을 다 까먹은 거죠. 그 유니콘 기업이 될 뻔했다가 추가 투자 유치를 하지도 못했던 거고 또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데스밸리를 맞아버린 겁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기업인데 일조의 가치 있을 거로 보이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초반에 자금을 다 까먹고 나서 수익을 내느냐 파산을 먼저 하느냐의 고비를 말하는 겁니다. 상식 정도로 살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여전히 부동산이 핫하죠. 아직도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 영글이 죽어간다고 잘 됐다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 자기 수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영끌이들 보고 죽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 하락이 있을 거고 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인상이 아마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런데 6억 이하 보금자리나 디딤돌을 받은 사람들은 30년 고정금리 운영이 됩니다. 그것도 저금리로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중도의 마음대로 올릴 리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금융에서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들도 초반 5년은 고정금리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올해 들어서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5년간 고정금리인 사람들은 2, 3년 정도는 적어도 이런 고금리 시대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내년 중반쯤부터는 내릴 것을 보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거고요. 물론 이자 부담이 심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정금리 전혀 없이 변동금리로만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신용대출 추가로 받은 사람들은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용대출은 영끌이들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 이자가 오르는 거고, 또 마통을 쓰는 사람은 자가건 전세가 상관없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금리가 올라서 영끌이들은 주거난에 같은 소리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대출도 전혀 안 받았거나 또는 대출이자 따위는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쓰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도 같이 주고 간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글이 뉴스에도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인구가 절벽이 왔다. 일본을 따라간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일본을 봐라. 부동산 폭만했지 않냐 같은 얘기들이 댓글에 도배가 됩니다. 누가 반박이다 하려고 하면 영끌이가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냐 하면서 비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댓글을 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적어도 저의 투자 원칙을 지킨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기사를 봤더니 점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10년 안에 엄청난 하락이 올 거라고 댓글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우선 집을 새로 짓고 있어서 하락할 거라는 그 논리를 반박을 해보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전에도 지었던 거고 10년 전에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돈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 어느 순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언제나 아파트는 어딘가에서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서울은 공급계획이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엄청나게 빠질 거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베이비붐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도 은퇴를 했다고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닙니다. 은퇴를 하면 집 없이 사는 걸까요? 기대 여명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 더 오래 살아남겠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것도 의미 없는 얘기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언제나 교통과 학군, 상권을 체크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 위주로 집을 사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 원칙을 지키고 집을 샀더라면 일시적으로는 속이 쓰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웃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남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7년도에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만 해도 다들 코인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폭락을 하더라도 사람들 존버를 외쳤고 번번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불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1년 내내 존버 얘기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라는 합리적인 얘기를 해줘도 바보 취급을 받았던 거죠. 왜? 결과론적으로 1년 내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18년 1월이 지나면서 자살자가 생길 정도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인은 이번에는 끝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누군가는 장기적으로는 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넘는 하락기 동안 코인이 끝이라는 사람들의 말만 힘이 실렸던 거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년도에 지나면서 다시 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인생 역전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넘쳐났던 거고요. 그래서 다들 포모가 왔던 거고, 그때는 또다시 조심해야 된다 의견이 바보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 존버존버 걸었던 거고, 또 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20년도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2년 지금은 또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이번 하락은 진짜 하락이고 이번이 진짜 끝이라면 코인 투자를 하면 바보 등신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또 코인의 미래가 발달한 주장은 또다시 찬밤 시세를 맞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7년과 20년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18년도가 22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엔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떳떳할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집값 폭락 얘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폭락을 외친 사람들 얘기가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디가 얼마 빠졌다 같은 자료를 보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부동산은 두 번 다시 오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코인 사태처럼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집 사면 바보, 부동산 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걱정해서 그런 말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집을 안 샀으니까 남도 사지 말라고 현혹하는 건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을 했었지만 등락은 반복할 거고 이대로 부동산이 계속 빠지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건설사에서 하락기에 아파트를 지을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다시 상승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곳으로 실거주 환체는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요즘은 뭐 실거주 환체를 얘기를 해도 바보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말은 씹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 없이 사니까 남도 집 없이 사길 바랄 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30살에 독립을 하고 100세 되면 우리는 70년을 따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떠나서 우리는 70년간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 없이 산다면 70년간 전세를 살지 하는 건데 보통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을 하면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70년간 우리는 3년마다 이사를 다니며 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23번 이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사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귀찮은 일인 거죠. 또 회사를 다닌다면 주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평일에 연차를 써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사 다닐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보수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사비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에어컨 같은 설치비도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사하는 중에 가구가 부서지는 일도 있고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로 잡아봐도 이사 한 번 하는데 500은 들어갈 텐데 23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사 비용으로만 1억이 넘게 나가는 겁니다. 내 집 하나를 사서 그냥 버티는 것 대비해서 비용만 1억이 넘게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기라도 했다면 추가로 이자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루틴하게 매년 3%가 오른다고 치겠습니다. 요즘 물가 같아서는 거의 5%, 6%씩 오르는 것 같은데 그냥 루틴하게 3% 오른다고 한번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억이 있는데 그걸 집을 샀다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니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시세가 오르겠죠. 올해 5억인 아파트 여러분이 샀는데 내년에 또 3% 오른다면 그때 가치는 5억 1,50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대로 20년간 꾸준히 오른다 그러면 20년 뒤에 여러분의 집은 5억에 샀던 게 9억의 가치가 될 거고요. 30년이면 12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40년이면 16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다고 죽는다 치면 70년 뒤에는 39억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값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전세로 5억을 산다고 치겠습니다. 대출 없이 순수 자기돈 5억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 소득은 연료를 지기면서 산다고 치겠습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5억을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전세를 뺄 때 5억 그대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현금 갖고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3% 치게 되면 매년 3%씩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올해 1억은 내년에 1억의 가치가 아니라 물가 상승 3%가 되면 올해 1억은 내년에 9,7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올해 5억짜리 보증금을 내고 여러분이 3년 뒤가 만기가 되게 되면 그 가치는 지금의 4,500만 원과 4억 5천가 갖게 됩니다. 30년 계속해서 5억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게 되면 그때는 지금 돈으로 2억이 되는 거고요. 70년간 전세를 살면서 여러분 죽는다 치면은 그때는 지금의 5억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5,900만 원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보다는 내 집만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이 지금은 이런 하락장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거고 비웃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적어도 저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끝이니까 절대로 집을 사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얘기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목 좋은 곳에다가 시골 한 채는 꼭 사야 된다고 얘기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부동산 채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집을 산다고 해서 뭐 제가 이득 보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몇 억짜리 집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몇 채 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장을 돌아서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잔소리를 해보면 마트에 매일같이 공병을 팔러오는 폐지 주는 노인들 또는 뭐 종로나 종각거리에 매일같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자기가 그런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젊고 팔팔하고 돈을 잘 벌 때가 있었겠죠. 그분들의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치게 되면 30년, 40년 전에 30살, 40살일 때는 80년도, 90년도가 되는 거죠. 그때라고 하면 우리는 고도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고도성장하는 시기에 몸도 젊었을 거고 돈도 잘 벌었던 그런 분들이 자기가 잘 나갈 때 몇 번의 선택지에서 뭐 정답 고르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노후를 사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옳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